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존나무 기술사입니다. 저는 삼성 SDS에서 IT 기술의 트렌드를 읽고 인사이트를 기업 고객이나 일반 대학생들 포함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일을 제 본업과 달리 부업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 SDS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최신 기술에 관한 제 글들도 읽어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챗 GPT, AI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요즘 장안의 화제죠. 챗 GPT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번은 해보신 분들은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밖에 안 해보셨다는 분들은 없어요. 챗 GPT를 한번 접속해 보시면, 신기하다. 계속 말을 걸어보고, 대화해보고. 여러분들 챗 GPT 딱 해보니까 무섭다 생각 드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오늘은 챗 GPT의 기본, 그러니까 원래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생성 AI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챗 GPT의 다음 버전 GPT-4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약간 무섭게도 느껴지는 이런 GPT가 나오고 나면 AI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잠깐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쯤이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그 교황님이 아주 멋들어진 패딩을 입고 등장하는 모델 워킹하는 이런 사진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 이게 베르사체냐, 아니면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예전에 앙드레 김 선생님의 그게 생각이 난다. 이거 브랜드 어딘지 알게 되면 하나 사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설왕설래가 많았죠. 도대체 그럼 어디의 제품이었느냐? 알고 보니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AI가 있어요. 그 AI가 그냥 만들어낸 브랜드다.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미드전이라고 하는 생성 AI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찾아냈냐면, 손가락 모양이 약간 이상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제너레이티브 AI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이 챗 GPT보다 먼저 알려진 것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해주는 AI예요. 달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드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한 수백 가지 종류가 이미 나와 있긴 한데, 얘네들이 못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손가락을 5개를 못 맞춥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손가락 5개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AI는 원래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놓고 봐도 개하고 고양이가 어느 게 개하고 어느 게 고양이지 분간하기도 실은 어려웠었어요. 그 이미지를 보고서 개랑 고양이가 알아내는 거 사람은 쉽지만 AI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 제너레이티브 AI는 다른 방법에 판단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했고, 사람 손가락이 5개인데 왜 6개 만들어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려웠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AI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마블의 영화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라고 하는 AI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AI들은 원래 어떤 AI냐면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교통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사람들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는지,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들을 많이 봤는지, 그런 수치적이고 통계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답안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쇼츠나 릴 같은 거를 보시잖아요. 근데 난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AI를 동영상들 쇼츠를 막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곤충에 대한 무슨 이런 쇼츠가 나온다거나 영상이 뭐지, AI가 왜 추천을 이상하게 할까 하시지만, 실은 중간중간에 사람은 똑같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네 친구 중에 이런 영상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의외성들을 갖다가 넣는 것도 괜찮다는 걸 AI들이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추천하거나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제품을 추천하는 AI들을 우리는 전통적인 AI라고 불러요. 근데 제너레이티브 AI는 이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AI는 다른 방식의 AI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답안을 찾아주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특정 산업 영역에 맞춰진 AI인 반면에, 제너레이티브 AI는 어떤 분이 한 촌철살인의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허언증 환자 AI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일반적인 AI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와 고양이가 구분하기 어려운데 기존의 모델들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사람하고 동물을 구분하는 이미지 분석 AI들은 눈과 눈 사이의 간격, 코의 위치 이 세 개를 연결해서 그 비율들을 가지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동일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이런 이미지 분석형 AI였던 반면에 제너레이티브 AI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개 사진 보여주고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개 사진이면 개, 고양이 사진이면 고양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AI가 계속 이걸 분석하다 보다가 이 이미지들은 어렴풋이 보니까 개라고 사람들이 많이 눌렀어. 이건 사람들이 고양이라고 많이 눌렀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얘는 AI는 학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AI들은 사람들이 짜장면을 많이 먹었는지 짬뽕을 많이 먹었는지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런 날씨에는 무슨 짜장면을 먹는 게 좋겠어 짬뽕을 먹는 게 좋겠어 하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AI는 사람들이 많은 답변을 던지고 그 답변에 대한 그 선호도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지금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를 못하실 수 있겠지만 뒤로 가시다 보면 점점 더 알게 되실 거예요. 제너레이티브 AI는 인간이 어떤 색깔을 선호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글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식의 답변을 선호하는지를 가지고 학습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보지 않는다는 건데 이걸 보고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영어 문장이 있다고 치죠. The best thing about AI is its ability to learn from experience. 그래서 AI의 가장 좋은 점은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죠. 기존의 AI들, 자연어 처리하는 방식들은 어떻게 문장을 배웠냐면 명사 앞에는 관사가 와야 하고 관사 앞에는 전치사가 오기도 하고 그 주어가 먼저 앞에 와야 되고 동사의 구문 형태를 인지를 했어요. 이런 문장들을 배울 때 자연어 처리에서는 기본적인 문법 형태의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맞는지 그래서 이 문장을 구성을 하지만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AI는 이런 식으로 문법의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학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인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AI들은 이렇게 관사, 형용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구조를 분석하고 이게 맞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보고 사람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던지지만 제너레이티브 AI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AI 관계된 언어학자들이 AI는 사람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1980년대, 90년대에 AI 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낸 상태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문장을 갖다 판단할 때 nothing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관사 어쩌고 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괄호로만 보는 거예요. 그 괄호 안에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티브 AI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떤 단어에 형식이나 품사가 들어간 걸 구분하지 않고 이걸 하나의 괄호로만 봐요. 우리가 괄호를 쓸 때 수학을 좀만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괄호를 열었으면 괄호를 닫는다. 그래서 앞에 괄호 하나에 들어갈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어 공부할 때 저희 많이 쓰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문장을 통째로 외워라. 그리고 문장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애플이란 단어가 뭔지 몰라도 Apple is sweet 하면 사과는 달달한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애플이 sweet한데 그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계속 먹으면서 이걸 단 표정을 짓는 걸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먹으면 단 문장이구나 하는 식으로 학습하듯이 수백 개의 문장, 수천 개의 문장, 수조 개의 문장, 수억 개의 문장을 얘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 문장을 계속 읽다 보면 사람들이 그 문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요. 이 문장은 맞다, 틀리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모델인데 이걸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자 그러면 박사님들이 설명하는 구조로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감적인 설명으로 드리는 제너레이티브 AI가 학습하듯이 감적인 말로 설명을 드리면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그 통째로 외운 것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모델인데 저도 실은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저는 토익, 토플도 실은 되게 점수가 좋은 편이긴 한데 토익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여기 앞에 더가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어가 들어올 게 맞을까요? 이런 뭐 맞는 문법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읽어보면 뭔가 어색해, 이건. 이건 뭔가 어색한데? 그러면 그게 정답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경험적인 학습을 AI 모델에 적용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대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강학습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 강학습은 뭐냐면 이 답을 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평가를 해서 플러스 1점을 주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학습 모델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 보통 우리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들은 수백 개, 수천 개, 수억 개, 수조 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이 문장이 맞아 틀렸나를 사람이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너레이티브 AI가 수백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서버가, GPU가 고가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비용도 있지만,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은 남아프리카나 아니면 영어권에 있는 가난하지만 꽤 고학력인 분들이 이걸 평가를 해서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형 AI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도 챗 GPT 같은 걸 한국 모델로 만들어서 해보자고 해도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로 만들어진 데이터보다 영어로 만들어진 문장의 데이터가 훨씬 더 많고, 실은 이게 챗 GPT는 텍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텍스트 데이터를 문학 작품, 그 다음에 조크, 인터넷에 있는 가십 기사, 뉴스 기사, 그런 것들 중에 좋은 문장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지만, 한국어 문장들은 생각보다 영어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한국어로 물어보면 챗GPT가 답변을 못하는 이유도 그것에 있고, 챗GPT와 같은 동일한 모델을 만들려고 해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코GPT라고 하면 한국어 모델을 만들고 있고, 네이버도 하이버클러버라고 하는 GPT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외국 영어로 만든 GPT 모델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작고, 그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기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가로만 띄워놓고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제너레이티브 AI가 실은 이미지 분야에 가장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이미지 분야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것들은 영어로 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빨간색 꽃이 담겨져 있는 화분을 보여줘. 그럼 화분을 그려주고, 로봇가 우주 공간에서 유영하고 있는 걸 보여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들을 설명을 했죠. 이런 걸 가능하게 한 모델이 바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퓨전은 개슴푸레하게 점으로 되어 있는 흐릿한, 알려지지 않은 이런 건데, 디퓨전 모델은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안개처럼 이 위치들을 점으로 막 표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추상적인 메타데이터로 만드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모델이 젠1이라고 하는 이런 디퓨전 모델인데, 젠1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들도 디퓨전으로 메타데이터화 시켜서 그 데이터들에 지금 걸어간 영상들을 우주에 내가 월석 걸어가는 달 표면에 걸어가는 것도 만들어줘. 아니면 이런 스타일로 입혀가지고 영상을 바꿔줘.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도 지하철에 있는 걸 나는 애니메이션처럼 바꿔줘 하게 되면 그런 스타일까지 적용해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젠1 이후에 지금 젠2 모델도 곧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들을 쌓아놓고 형이상학적으로 배치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내가 뉴욕시의 야경을 걷듯이 만들어줘 해도 이게 변형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동물이나 기타 등등의 패턴을 입혀달라든지, 아니면 3D 모델링으로 물속을 헤엄치는 이런 것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주인공 영상으로 바꿔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모델들은 이미 여러분들 딥페이크라고 하는 가짜로 영상을 만드는 톰 크루즈의 딥페이크 영상도 보시면 많을 거고, 오바마의 딥페이크도 보셨겠지만, 이미 이런 것들의 영상을 뛰어넘어서 내가 스토리를 만들면 어떤 동영상이든지 만들 수 있는 불가능은 없는 시대에 도달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성형 AI들에 대해서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면 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모델 그림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좀 불가능했던 부분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가능하기는 한데 상용화하기는 약간 애매하고,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미 상용화 수준 레벨을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텍스트로, 사람과 텍스트로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2023년, 올해는 벌써 이미 도달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라고 하는 건 개발자가 실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2023년 현재 코딩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5년에는 코딩도 GPT,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을 챗 GPT가 개발을 한다면 얘는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보통 한 1억 5천원, 2억 정도 된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개발자들이 요구한 요구사항에 개발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개발자들이 놓치는 부분을 찾아내서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개발 언어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미지 부분도 2025년에 가게 되면 화가나 아니면 디렉터나 기타 등등 저도 그런 걸 취미로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직업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비디오나 동영상들은 2025년까지는 완벽하게는 어렵겠지만 2030년, 2040년 그때쯤에 가게 되면 아마 배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제너레이티브 AI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GPT-4는 GPT 지금 현재 버전이 GPT 3.5 버전이거든요. 그것과 뭐가 많이 다를까요? 올해 3월에 나왔는데 이거 관계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넷플릭스가 100만 사용자,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출시하고 나서 1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 3.5년인가 걸렸어요. 근데 챗 GPT가 100만 사용자를 만드는 데는 아마 2주도 안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2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죠. 처음에 챗 GPT가 나왔을 때 수익 모델이 돈을 어떻게 벌 거야? 왜냐하면 GPT에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챗 GPT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날릴 때마다 25센트의 원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4개를 날리면 1달러가 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네들이 커버를 하지? 그랬는데 이미 유료 사용자 수가 그 수익치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가져가서 플러그인으로 사용하면서 결제하고 있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아서 이미 수익 평균을 넘어서지 않았나?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GPT-4는 올해 3월에 공개를 했고요. 파라미터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 수는 뭐가 있냐면 사람 머리에 뉴런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냅스 뉴런, 전기 신호로 뇌 연산을 하는데 컴퓨터로 치면 CPU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CPU의 숫자가 1750억 개가 챗 GPT 3.5에 있었는데 GPT-4에는 그거의 10배, 100배 이상은 들어갔을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세션이라고 하는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문장 단어를 잘라 인식하는 숫자예요. 보통 그래서 챗GPT한테 지금 현재 모델에는 질문을 하거나 얘한테 뭐를 알려줄 때 학습을 시킬 때 3,000단어 정도의 문장을 맥스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GPT-4 다음 버전은 25,000단어까지 인지가 가능하죠. 뒤에 가서 예시에서 설명드릴 수 없어서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설명드리면 되냐면 현재 GPT 버전한테는 내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유재석이라 생각하고 유재석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멘트를 날리고 싶은데 무한도전 스타일로 내가 오늘 그 회식할 때 인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해 줘봐. 그러면 얘가 유재석 스타일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현재 버전에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미국에 만약에 내가 한 세무사인데 미국에 이거 새로 그 세무사 가이드법이 나왔어요. 한 A4지로 10장 분량이. 그럼 10장 분량의 세무사 가이드법을 걔한테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넣은 다음에 이 가이드법 바뀐 걸 이제 네가 알았지?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바뀐 법에서 소득 5만 불인 사람이 세법상 바뀌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법을 지가 분석해서 세금이 5만 불에서 얼마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가능해요. 심지어 개발자들도 새로운 기능이 이번 그 파이썬 언어에 새로 나왔다. 그래서 가이드 API를 내가 입력시켜주고 야, API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드가 한 10,000단어 되는데 그 코드 중에 어디 바꿔야 돼? 그럼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줘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하고 연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크게 달라진 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챗 GPT 지금 버전은 텍스트만 가능한데 얘는 이미지도 가능해요.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어떤 이미지가 무슨 형태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뒤에 가서 상세히 보면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챗 GPT 3.5는 챗 GPT 4 버전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복잡한 구문의 인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시를 든 문장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A부터 Z까지의 첫 글자 단어를 빼서 신데렐라의 얘기를 요약해줘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beautiful, 그 다음에 compassionate 하면서 A, B, C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우리나라 말로 만들듯이 만들어서 신데렐라 스토리를 요약해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기존에는 복잡한 문장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 특히 숫자 같은 경우 기본 연산들이 되게 잘 안 됐거든요. 가로 열고 1 더하기 3, 가로 닫고 나누기 4 하게 되면 엉뚱한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영희의 엄마는
뭐 이혼하고 저쪽 얘기하면서 그럼 영희 엄마의 성별은 뭘까? 그러면 남성 이런 식으로 답할 정도로 그 논리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복잡한 질문이나 논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이해하는 AI가 됐습니다. 사진을 붙여놓은 다음에 야 지금 이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가 어떤 부분이 좀 재미난 부분인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얘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원래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고 사진 같은 걸 찍을 수 없는데 옆에 월넛이 있는데도 먹지도 않고 사진을 들고 있네? 그런 부분이 좀 신기한 부분 아니에요? 라고 얘가 인지를 하고 실제 챗 GPT 4 버전의 데모 화면을 보면 풍선이 막 매달려 있어요. 줄에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줄을 자르면 풍선에 매달려 줄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겠죠. 라고 하는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 뒤에 웬 사람이 다리미판을 놓고 다리미질을 막 하고 있어요. 택시 뒤 트렁크에서. 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 이미지를 보고 드는 생각은 뭐야? 그랬더니 택시 위에서 다리미질 하는 건 좀 이상한 행동 같고 그거 되게 위험해 보여요. 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얘는 이미지의 인식 모델이 기존에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 있는데 얘는 이미지를 보고 설명을 하라면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GPT 3.5는 예전에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 GPT로 변호사 시험을 봤더니 그 시험을 통과했다더라. 근데 시험 통과 기준이 챗 GPT 3.5는 하위 10% 성적을 거뒀는데 이번 챗 GPT 4는 상위 10%의 성적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수능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 시험도 상위로 패스하고 여러 가지 논술 시험들도 기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챗 GPT 3.5 버전의 성적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챗 GPT 4.0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변호사나 이런 기타 등등 외우는 시험들은 GPT가 훨씬 낫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만으로도 코딩이 가능해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데모에 보여준 화면이에요. 나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메모지에다 간단히 그린 거예요. 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러프하게 한 페이지 하나 만들어줘봐 하면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를 만들고 간단한 표시도 가능해졌죠. 아마 다음 모델이 나오면 그냥 내 현재 갖고 있는 웹페이지가 있는데 야, 이거 교사 선생님들이 쓰는 웹페이지인데 이걸 학부모님들이 쓰는 모델로 바꾸고 싶어. 여기 있는 것들 학부형 스타일로 좀 바꿔주면 안 돼? 아니면 나 이 웹사이트를 쿠팡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 그것도 가능한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가 바꿀 미래에 대해서 전 솔직히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생각들도 알아보고 제 생각도 좀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로 유명하기 때문에 게임 덕후 분들은 그래픽카드 RTX 4070 이런 그래픽카드 회사 알고 계시죠? 여기에 제이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GPT가 나온 이 상황은 바로 아이폰 모먼트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IT의 패러다임을 바꿔놨잖아요. 이 챗 GPT가 나온 게 바로 그 아이폰이 등장했던 것만큼 IT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모멘트라고 그래서 아이폰 모먼트라는 얘기를 했죠. 엔비디아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비해서 6배가 뛰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도 그거 유지하고 있을걸요. 왜냐하면 AI 시대가 오면서 고성능의 GPU가 연산을 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AI 분야에서도 엔비디아가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상공장 시스템 만들어서 가상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엔비디아는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투자만 봐도 엄청나게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 아마 AI 시장 규모를 500억 달러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3주 전에 만든 자료인데 지금은 아마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일주일 단위마다 AI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져요. 왜냐하면 지금 몇 년도지? 여기 좀 잘랐다가 하여튼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투자했던 한 5년 정도 앞에 투자했던 금액보다 올해 투자하는 그 AI의 그 금액 규모가 5배, 6배 정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픈 AI라든지 이런 AI 시장에 투자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본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시작하기 전에 1조 원을 먼저 태워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3주 전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오픈 AI, GPT를 붙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버전에 대한 PT를 했었죠. 2019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1.2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올해 2023년 들어서면서 100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라지 랭귀지 러닝 모델이라고 해서 되게 대용량의 언어 학습 모델인 챗 GPT를 얘네들의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상에 저장하는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사진도 저장하고 문서도 저장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걸 붙여서 자기네 오피스 365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딸 타샤가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내 딸 타샤에 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걔 친구들하고 내 친구들한테 그 졸업 파티 초대장을 보내고 싶어. 그럼 메일로 만들어주고 우리 타샤가 졸업하고 파티를 하는데 PPT로 원드라이브에 내 딸 사진하고 상 탄 거랑 기타 등 다 있지 않나? 그거 가지고 우리 딸의 특히 상 많이 탔어. 그 중점적으로 해서 PPT를 좀 만들어줘. PPT 만들어주면 돼. 그 PPT를 가지고 우리 딸한테 소개해줄게. 아니라니까 몇 년도에 상 탄 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미지 더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좀 넣어가지고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것만 가능하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파워포인트는 이것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상 삽입도 가능하잖아요. 영상도 만들어 자동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아빠가 파티에서 나 딸 이제 하잖아. 그럼 내 축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축사로 무슨 멘트를 좀 할까? 아까 얘기했잖아. 상장 탄 거 주의주로 얘기했다고. 간단한 축사를 좀 할 수 있게 해줘. 그럼 축사도 써줍니다. 그럼 비즈니스 분야에 또 어떻게 쓰이냐? 업무용 PPT를 만드는데 옆에 대화 영상 보이시죠? 여기다가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PPT를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이미지 컷만 있으니까 좀 식상한데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해줘. 이미지 넣지 말고 이미지 뜰 때 애니메이션으로? 그럼 애니메이션 뜨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야, 나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 추가를 했긴 했는데 좀 뭐랄까 브레인스토밍 할 때 들어왔던 이 자료들을 좀 뭐랄까 우리 오픈팀즈라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채팅의 협업 툴이 있어요. 거기서 좀 보고 싶어 하면 여기도 옮겨주기도 하고 막 채팅을 회의하고 있어요. 근데 회의에 늦게 들어왔네? 야, 나 늦게 들어와서 지금 앞에 무슨 얘기했어? 좀 요약해줘. 그러면 챗 GPT가 요약해서 앞에 회의할 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기존에 있는 오피스 365에 챗 GPT를 붙였기만 할 뿐인데 어마어마한 기능으로 뭐랄까 차세대의 오피스가 등장한 것처럼 바뀌는 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MS 코파일럿인데 이걸 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MS 루프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암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가 많은 걸 대체하겠지만 2030년 아니면 2100년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벌어질까요? 2028년이 되기 전까지 사람하고 완벽하게 대화가 가능한 대화형 AI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이미지 분석 AI가 여러분들의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도 폐암인지 간암인지 기타 등등의 암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MRI를 찍지 않아도 엑스레이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혈액 한 방울 가지고 암을 발견하는 기타 등등의 사기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들도 이제는 실제로 구현 가능한 것들이 AI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8년 이후에는 모든 설비들의 IoT 센서가 달리기 시작하고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될 텐데 양자 컴퓨터의 CPU 파워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CPU 파워의 100배, 1000배 이상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수조 개의 데이터를 지금의 CPU로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수백 대의 양자 컴퓨터가 그걸 연산한다면 어떤 게 가능해지겠어요? 군사 분야에 있어서 드론이 전쟁을 대체하고 AI가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 전쟁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드론들이 대신하는 시대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초강대국들이 AI로 군사 독점을 하게 된다면 권력 이동이 그 강대국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약소국은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밀리터리 분야, 의료 분야에만 나타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콘텐츠 분야에 가장 먼저 나타날 거예요. VR 게임 분야에서 지금도 현재 나와 있는 그 VR 게임들은 현실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데 아마 2028년, 2030년이 가게 되면 VR 게임들 현실하고 구분하기 어려워질 거고요. 근데 2030년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실은 또 정치, 경제 분야예요. 왜냐하면 유엔이나 정치권들 뉴스 보면 늘 비리가 많고 횡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40년대쯤에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치, 경제권 분야들을 AI들이 많이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70년 이후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휴머노이드 AI, 그러니까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가 결합, A가 결합을 해서 사람과 실제 안드로이드, 영화에서 보던 이거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하려면 막 눈동자를 무슨 동공을 봐야 되고 사람과 로봇을 구분하기 어렵다 하는 시대가 2050년, 2100년 사이에 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세기말적인 현상들도 많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예술가나 그 다음에 소설가들은 살아남을 걸 생각했지만 제너레이티브 AI가 사람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소설도 더 그럴싸하게 쓰기 때문에 어떤 직종들이 없어질지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실은 그래도 아웃소싱하고 사람이 간단한 일을 하는 그런 직업들이 먼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직종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로봇들이 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신 하는데 가끔씩 로봇이 이건 분리수거 대상이지 아닌지 애매하거나 흘리거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줍는 거. 그래서 실은 로봇이 하는 역할은 연봉 한 10,000불짜리 일을 하는데 사람은 일단 100불 받고 그 일을 해주는 그런 식의 허드렛 일을 하는 노동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주 먼 미래, 2130년, 2140년 이후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AI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성능의 GPU, 메모리,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태양열이나 수력 같은 이런 재생형 에너지들을 사용하게 되면 효율이 많이 낮은데 그래서 AI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 시기에는 AI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태양에 다이슨 구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양 전체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 전부 100%를 흡수해서 이걸 지구로 전송해서 AI가 쓰게 하는 AI가 태양열을 다 갖다 써도 AI가 그 태양열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모든 환경적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실은 그런 미래가 밝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세상들에 대해서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계적인 얘기를 보고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TDO라고 하는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45% 이상의 사람들은 AI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죠? 경제정책이나 법률 제정, 여러분들 그런 판사들이 그 도장 땅땅땅, 이거 망치 꽝꽝꽝 하게 되면 이 판결은 나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있지? 차라리 AI가 판결을 하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AI가 사람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좀 우려 섞인 답변도 있습니다. 27%의 사람들은 이건 매우 크리티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차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직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일반적인 경제학들이 예측하기로는 2030년까지 특히 트레일러로 운행하는 장거리 배송 차량들은 AI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이용 못할 무서워, 사고 날까 두려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60% 이상은 혼잡시에 자율주행 택시를 타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챗GPT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된 것들을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가지고 사고가 났다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집현전의 학자들과 뭘 논의하던 중 맥북을 집어 던진 사건이 되게 유명하다라고 챗GPT가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허언증 환자라고. 그러니까 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만드는데 우선 말을 해요. 세종대왕은 맥북을. 그럼 재밌는 얘기들 하나 끌어와서 붙이는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챗GPT의 더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다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다른 유튜브 만드는 유튜브 제작자가 그걸 보고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유튜브 만들 건데 비슷한 시나리오 한번 써줘. 그러면 얘가 그걸 순식간에 써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게 되면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자가 있는데 그거를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유사한 동영상과 음성과 스크립트가 들어간 걸로 만들어 한 30개 막 100개를 만들어내는 가짜 콘텐츠가 아니라 복제한 유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30분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현재에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챗GPT나 미래 AI에 대해서 잘못된 가짜 정보들이 많은 것들을 대체할 거라 염려하는 사람이 78%가 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답변인데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GPT나 AI가 나오면 니네 미래 불안하지 않아? 그랬더니 69%의 학생들이 내 직업은 GPT나 AI 때문에 없어지거나 위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을 10년 정도 남기고 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0년이 오기 전에 AI 세상이 미리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GPT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떻게 바뀔지 이 한 문장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많이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구글에 올라온 가장 많은 질문은 그거예요. 이 뒤에 물음표를 붙이죠. AI will take my job? AI가 내 일을 뺏어갈까? 라는 질문이 구글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영어 문장에 take란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문장에선 AI will take my job? AI가 내 일을 뺏어갈까? 이지만 아래 문장에선 take는 대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AI will take my job? AI가 내 일을 대신해 줄까? 그래서 AI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특히 내 아들이나 자식들이나 다음 세대가 AI를 어떻게 학습하고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래 문장에 AI가 일을 대신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AI한테 일을 뺏겨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챗GPT하고 AI를 통해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다음 주면 또 이 내용이 바뀔지 모릅니다. 하여튼 AI와 함께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IT 생활, 미래를 꿈꿔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